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시험을 며칠 전에 봤는데요. 그 문제를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고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하반기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죠. 오늘은 비례법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계획에 관한 것인데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럼 틀린 것 3개가 무엇인지 한번 더 봐야 되겠죠. 국무총리는 5년마다 비상대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침을 작성하여, 기본 지침이에요.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주죠. 근데 기본 지침이 변경할 때는 대통령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예, 기본 지침은 5년 주기고 그 밑에 기집시실은 1년 단위예요. 1년 단위.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는 뭐 변경할 경우에는 뭐 기존권을 적용한다. 똑같다. 뭐 경미한 사항일 때는 뭐 심의나 승인을 생략하고 뭐 보고는 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기본 지침일 경우에는 변경할 때는 동일하게 합니다. 생략 없고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작성하기 때문에 이걸 변경할 경우에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변경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탄핵이 있어서 정권하고 안 맞을 경우에도 그런 변경이 있었죠. 그래서 법령에는 비상대비의 여건에 중단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본 지침이 수립할 필요가 있으면 기본 지침 절차에 따라 수립 절차에 따라서 다시 작성할 수 있게 돼 있죠. 이게 몇 년 전에 반영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승인하고 생략하고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행안부 장관에 통보하고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여기까지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죠. 중앙행정기관장 중에 행안부 장관도 중앙행정기관장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뒤에 내용을 이제 꼭 봐야 되겠죠. 계획 여건의 변동 등으로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보고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계획의 여건의 변동 등. 경미한 사항도 아니거든요. 경미한 사항은 통계용이고 여기 계획 여건의 변동, 여건이 변동됐다? 이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표현인데요. 이런 게 나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죠. 중앙행정기관장이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 파트에. 그럴 경우에는 심의와 승인을 생략하지만 미리 행안부 장관에게는 통보를 해주고, 예, 그렇게 돼 있죠. 대통령에게는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직권을 할 경우에는 뭐 행안부 장관하고 뭐 통보할 필요 없지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예. 세 번째, 국무총리가 확정된 기본계획 중 인력자원,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직권으로 변경하기. 이거 경미한 사항이잖아요. 통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미리 행안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한다. 요거 여러분들 실수를 하시면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집행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일 때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가 나뉘어지죠. 근데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경우에 미리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경미한 사항일 때 국무총리 심의, 대통령 승인을 보고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집행계획은 국무총리가 작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절차 심의, 대통령 심의, 뭐 국무회의 심의가 없잖아요. 국무총리에게 승인 확정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다음은 4번 얘기겠죠. 중앙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이죠. 여기까지 이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쭉 하면 시도지사 등이죠.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에 승인 확정받는다. 예, 시행계획 작성하는 절차에 풀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쉬우면서도 어렵게 이렇게 섞어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기본계획이 제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잘 보시면 얘는 매년 작성합니다.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을 해서 그 이유가 기본계획을 왜 매년 작성하냐. 비례법에서는 자원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보면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장에 통보하고 행안부 장관도 중앙행정기관장이기 때문에 틀린 편은 아니라고 했고 국회에 통보해야 된다. 구조 3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그리고 이 통보하고 통고하는 절차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을 하던 경미한 사항을 하던 일반적인 사항이 변경이 돼도 통보랑 통고 절차는 적용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구조 3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여기에 일반적인 사항하고 경미한 사항이 다 나와 있거든. 구조 3항에. 그렇기 때문에 통보하고 통고하는 절차는 다 해야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여러분들 이제 통계용어로 제가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통계를 변경했을 때, 용어를 변경했을 때, 계획의 일부를 보완했을 때인데, 앞에 보면 다른 계획, 법령, 지침에서 개정된 용어 변경하는 거죠, 이거. 인력자원,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거고요. 단순한 문구 수정 등의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건이 뭐 변경하고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이제 제시를 해서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비례법에서 경미한 사항이랑 일반적인 사항 변경하는 거가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출제 포인트가 내기도 좋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기본 지침은 5년 단위예요. 5년 단위. 그리고 요 기본계획 안부터 실시계획까지는 기본계획 안은 당연히 기본계획을 작성한 거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1년 주기로.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되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죠. 여기까지. 여기는 기본계획 작성하기 위해서는 심의도 하고 승인도 받고 확정도 하고 통보도 하고 통고도 하고 이렇게 복잡하죠.
그리고 기본계획안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각각의 자기 소관 분야를 작성하다 보니 행안부 장관에게 협의를 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본계획 작성되고 나서는 국무총리가 작성하는 거잖아요. 집권호 변경할 때는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 생략하고 승인 생략하고 대통령 승인 생략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경미해상 하더라도.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자기 소관 분야를 이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심의 승인은 하지 않지만 미리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왜? 중앙행정기관장을 할 때는 행안부 장관이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변경 후 지체 없이 승인권자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많죠.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서 어디가 출제 포인트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게 되겠죠. 시행계획 중에 시도지사와 소속 지방행정기관장에게 이제 작성이 하잖아요. 그때 작성하고 나서 시행계획 작성하고 나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장은 통보를 안 해준다 밑으로. 근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과 행정시에다가 통보를 해준다는 이런 게 출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 중에 이제 중점관리업체장이 작성할 경우에는 고시된 인물을 기초로 해서 승인은 자원관리주관기관장이 하는데 다편 중에 이제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니라 자원관리주관기관장으로 돼 있어요. 위임되면 시도지사 등이 되겠죠.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든 어떤 사항이든 다 얘는 자원관리주관기관장에게 승인을 받는 절차를 똑같이 한다. 이런 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나왔지만 기본지침 포함사항과 집행계획 포함사항에 전시전환은 다 같이 포함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지침은 일반적 위화 절차와 같고 경미한 사항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위 절차와 똑같이 한다는 거. 그리고 기본계획안은 언급사항이 없어요. 왜? 변경할 때는 여기서 변경한 게 아니죠. 이 기본계획에서 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출제 포인트가 어떤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비대법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원조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항상 보실 때 여기에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키워드만 봐도 거기에 무슨 내용인지 머리가 돌기 때문에 키워드가 중요하죠. 그리고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모두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인지 맞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이번 문제는 자원조사에 틀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문제죠. 모두 고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 중에 익숙하지 않고 눈에 팍 띄는 게 있겠죠. 그게 틀린 거 하나가 나오는 거죠. 자원조사 먼저 볼게요. 1번 비상대비 책임기관장 중에 시군구청장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자원관리, 우리 비상대비 책임기관 중에서 이 시군구에는 자원관리의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자원조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는 있어요.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시군구청장에게는 자원조사를 하는 권한이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시도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현실에 운영되는 거랑 법리가 좀 잘못되어 있고 이거를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우리 비상대비 정책국에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뭐 의미는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무로 강제를 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어서 22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이게 빠진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 관리 대상 물자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우리 키워드가 여기 자원조사 때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요. 신고를 하게 하느냐, 제출을 하게 하느냐, 뭐 공무원이 방문해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신고를 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를 먼저 보내놓은 다음에 직접 관계 공무원이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한 다음에 신고를 자기가 그 내용을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형식이 뭐겠어요? 서면을 보고 하라 이거죠. 이에 반해서 중점관리업체와 관련된 협회는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제출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키워드를 구분을 해야지 어렵지가 않다. 2번 비상대비 책임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물적자원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자원조사죠. 물적자뿐 아니라 인력자원도 가능해요.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자원도 가능합니다. 조사를 할 경우에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거 맞죠? 이거 맞는 편이죠. 이것도 맞는 편이고 3번 인력자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 통상 읍면동에서 나가겠죠. 인력자원에서는 읍면동에서 하죠. 행안부 장관이 행장이 인력에 관련해서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이다 보니 실제 업무는 이제 읍면동에서 하게 돼 있죠. 뭐 그렇다 치고요. 인력자원 대상자에게 미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송부하여 방문하여 확인하여 한다. 막장뽕 시켜놨죠. 우리 그 4대 법령을 보면 증표를 보여야 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 사람이 관계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증표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송부하는 거를 포함시키고 방문하는 걸 넣었어요. 요거는 여기 신고하는 방법 중에 아까 자원조사표를 미리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증표를 송부하고 방문하는 것은 증표는 방문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섞어놨기 때문에 이게 틀린 내용이죠. 이렇게 살짝 바꿔놓습니다. 네 번째, 우리 자원조사는
6에 500만 원이죠. 네, 벌금이 되죠. 전임자가 6에 500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 자는 자원조사, 임무고지, 예, 전달의 의무, 예, 요거 세 가지 6에 500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자원조사 방법에는 크게는 이렇게 나뉘어요. 대상자에 따라서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고요. 이 대상자들은 여러분들 중점관리 자원이 아니라 여기 표현 보시면 인력자원의 대상자 사람, 관리 대상 물자에 대한 그거를 소유한 사람, 그리고 업체의 장. 그래서 중점관리 업체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관리라는 표현을 넣지 않고 브로드하게, 예. 중점관리 업체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여기 중점관리 뭐 인력 물자, 그다음에 업체라고 하면 그 외에도 자원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인력 물자에서 하는 거고, 그 밑에 중점관리 업체 관련 관계 협회나 단체장은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꼬아서 낸다고 하면 요거를 이 중점관리 업체 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업체 관계 협회 단체장 하면 정확한 게 맞진 않죠. 중점관리 업체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도 꼬아서 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말장난을 할 때 출제자들이 이런 것 갖고 장난을 많이 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일단 자원조사표를 송부를 먼저 보내놓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서면 신고를 하게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관계된 협회와 단체장은 조사할 대상과 내용 등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자료 제출해라, 자료 제출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그래서 명확하게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사 방법은. 그리고 여기 표현에 대한 부분인데요. 비상대비 책임기관장, 여기서는 시군구청장이 빠지는 거죠. 앞에서 내용에서 쭉 빠지는 거예요. 관계기관장이 요청할 때는 소속 공무원의 자원조사에 따른 조사에 따른 그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군부대 같은 경우 여러분 예비군법 공부하실 때 예비군 지휘관이 자원조사가 임무가 있죠.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우리도 같이 관계기관이 되는 거죠. 군이 우리도 그 자원조사에 좀 참여하고 싶어요. 우리 군 관련된 물자다 보니까 우리 자원조사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렇게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부대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런 조사할 때는 국민의 세금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문해서 확인하는 이제 관계 공무원은 그거는 증표를 미리 관계기관에게 보내야 된다. 뭐 송부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기관에 보여야 한다는 거. 보낸다. 뭐 공문 발송한다. 뭐 송부한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나 보여주는 거예요. 저 관계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 4대 법령이 똑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비대법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인력의 참여, 통합방위 사태 시에 인력에 참여하는 거와 그에 따른 보상이 여기 연계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한번 문제 쭉 볼게요. A병원 종사자인 의사갑, 간호사 이 중점관리 대상 인력으로 지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당시에도 당연히 인력 참여 협력의 동의를 문서를 받아야 되고, 실제 통합방위 사태 시가 발령이 됐을 때도 문서로 동의를 또 받아야 되겠죠. 그 내용을 알고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옳은 거 고르는 거 틀린 게 3개 있고 맞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들 다 읽어봐야 되겠죠. 1번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경우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으로부터 피해를 보호하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참여 협력 요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는 무조건 아닙니다. 무조건 문서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통합방위 사태 시에 사람들이 가고 물자가 가는 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서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정할 당시에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때 협력 요청할 때도 문서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인력의 참여 협력 요청에 따라 갑이 의사가 일주일 참여하여 부상을 입었대요. 지정된 의료시설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의료 지원에 드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되 국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다. 예, 우리 비대법은 이게 국가 단위 아니면 시도 단위다 보니까 책임이 국가에게 있어요. 이게 자체가 국가에게 있기 때문에 의료 비용 관련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 지자체가 했다면 국가가 전부 일부를 보조해야 합니다. 의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와 다르게 국가가 책임이 있고 의무로 보조하는 걸 의무로 다른 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의무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의사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국가와 지자체가 내는데 거기에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3번 인력의 참여 협력 요청에 따라 간호사가 1일 참여할 경우에는 을에게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루 정도 빠지는 거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고요. 4번 인력의 참여 협력 요청에 따라 갑과 을이 참여하고 있던 통합방위 사태가 해제됐대요. 해제가 된 경우 일주일 넘지 않는 번에서 갑과 을의 참여는 중지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에서 특히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교재 있듯이 법령이 있듯이 있는 내용이 다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통합방위 사태가 해제가 되면 인력의 참여 협력가 지체 없이 중지해야 돼요. 지체 없이
중지가 돼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 특히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장을 일주일을 넘지 않는 거, 최대 7일이죠. 최대 7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7일까지 중지해야 된다고 해놓고 날짜가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답은 1번, 3번이고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력의 참여,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의 성립 조건은 기본적으로 인력이나 물자로 중점관리 업체 물자로 지정할 당시에 인력은 그 사람에게, 물자는 그 소유자에게 협력 요청을 문서로, 동의도 문서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한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돼서 실제 협력을 요청할 경우에도 협력도 문서, 동의도 문서, 그러니까 문서 다 문서입니다. 구두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체. 그리고 이 인력의 참여, 물자의 사용에 협력 요청이 해제가 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그러니까 통합방위 사태가 해제가 되면 지체 없이 중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외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일주일까지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러면 이런 인력의 참여, 물자의 사용을 7일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옛날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최대 7일이라고 이렇게만 기억을 하다 보면 해제된 다음부터 7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특히 필요할 경우에 통합방위 사태가 뭐 열흘이었다, 20일이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고 참여하게 되니까 7일을 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요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통합방위 사태에 관련해서는 요건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오면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인력의 참여, 물자의 사용 관련해서 얘들도 인력 같은 경우는 다칠 수 있고 사망할 수 있고, 이 중점관리 물자를 사용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뒤의 내용을 전부 준용하게 된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산상의 손실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생겨요? 훈련으로 재산상 손실이 있는 게 기본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통합방위 사태 시에 물자의 사용을 할 경우에도 재산상의 손실이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됐을 때 비축물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때도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준용해서 이 절차를 준용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치는 경우가 또 있겠죠. 사망하거나 신체에 관련해서. 이때는 기본은 훈련 중에 부상당하고 사망하는 게 기본인데, 우리 통합방위 사태 시에 중점관리 인력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상과 사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준용하게 돼 있어요. 준용하는 게 어떤 거, 여기 있는 거 다 준용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국가유공자 아니면 보훈 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줄 수 있고, 그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료지원도 해줄 수 있고, 의료비도 부담해줄 수 있고, 그때도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문제 나왔던 문제는 뭐예요? 다쳤을 때 의료비 부담하는 부분이 나왔었죠. 의료비 부담은 국가와 지자체가 하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주고, 국가는 지자체가 만약 돈을 부담했다면 전부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실 때 실비보상 문제가 나왔죠. 실비보상 관련해서 사람이 참여했으니까 그 사람의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이 2일 이상 훈련일 때는 식비도 줘야 되고, 교통비도 줘야 되고, 숙박료도 줘야 되고, 임금 상당히 또 줘야 된다. 2일 이상일 때는. 그렇지만 1일 훈련일 때는 식비와 교통비는 무조건 줘야 되고, 나머지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동시관리 훈련일 경우에는 식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안 줘도 된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지 잘 나오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한번 문제를 보면요. 여기 뭐가 잘못됐냐? 구두는 안 된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국가가 지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 잘못됐고요. 비용을 의사가 개인이 부담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1일 참여하는 훈련 같은 경우는 두 가지만 되죠. 밥은 줘야 되고, 식사는 줘야 되고, 식사비는 주고, 그 다음에 교통비를 준다. 나머지는 안 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인력이 참여할 때 통합방위 사태가 해제가 되면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중지해야 되고요. 특히 필요할 경우에만 일주일까지만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비대법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중점관리 대상자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가 돼 있고, 그럼 틀린 거 3개가 있고 맞는 게 하나가 있겠죠. 1번 중점관리 대상 인력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자에게 지정된 사실만을 기재된 고지서를 송달한다. 임무고지서에 지정된 사실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것들도 인력일 때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임무고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집사, 이거를 이제 인력 같은 경우는 집사 취직기 전 이렇게 외웠는데, 이건 뒤에 설명 드릴 거고요. 2번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도산했어요.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점관리 대상 업체가 비상 대비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우리 그 중점관리 업체 지정을 했을 때는, 지정을 하면 반드시 대체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체 지정하기 전에 적합성 여부를 조사해야 돼요.
이게 선대가 돼야지만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 지정된 사실을 표지에 부착한다? 표지를 부착한다? 업체에다 어디다 표지에 부착을 하나요? 예, 이게 물자죠, 사실. 물자를 이제 표지에 부착을 하는데 변경할 때도 아니고요. 그냥 물자에다 부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업체로 바꿔서 살짝 바꾸는 문제죠. 4번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중점관리 대상 인력으로 지정된 인력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기술훈련을 명할 수 있다. 우리 준비조치 명령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대상은 중점관리 물자와 그다음에 업체의 장에게 부여된 거지 중점관리 인력에게 뭐 하는 조치는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기술훈련을 명할 수 있다. 기술훈련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살짝 바뀐 거고 출제 포인트가 이렇게 살짝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뭐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중점관리 대상 자원은 인력, 물자, 업체를 선정을 하죠. 그래서 인력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인 행안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물자와 업체는 그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에서 정하게 돼 있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위임할 때는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위임할 수 있는 거,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의 권리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세 가지 있었죠. 지통실, 요 세 가지가 있었죠. 지실통이라고 하죠. 지실통. 네. 지실이 같이 그러니까 지정하는 거와 실시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통합방위 사태 시에 인력의 참여 물자의 사용에 관한 부분을 위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정하는 거. 지정을 했으면 실시계획도 통제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지정도 안 했는데 실시계획을 통제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물자와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국무총리가 야 네가 맡아, 네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네가 맡아 이렇게 지정을 해주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할 때는 군정제국을 고려해서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중간관리 업체가 한 8천여 개가 되죠. 8천여 개가 되고. 그래서 군정제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군사작전 뭐 등등등등 여기 나와 있죠. 군사작전 지원에 필요한 거, 비상시에 정부 기능 유지, 긴급복구를 피한 자원, 국민생활 안정에 특히 필요한 것 이렇게 네 가지를 고려해서 중점관리 물자와 업체와를 지정한다. 인력을 지정한다. 근데 우리가 그 중점관리 대상 자원을 이렇게 지정하고 해제하고 사용할 때는 자원관리 주관장이 반드시 대체 지정을 해야 돼. 해제할 때는 반드시 대체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했을 때 임무고지서에는 인력일 때와 물자일 때와 업체일 때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인력일 때는 집사 취직기, 집결지, 사용기간, 취업할 장소, 직종, 기타 사항을 임무고지서에 포함시켜서 너의 그 비상시에 중점관리 인력은 어디로 직결하고 너를 사용하는 기간은 어디고 그래서 네가 취업할 장소는 어떤 거 어떤 직종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요. 물자는 비상시에 사용할 때 수지인 품격, 수량과 지정된 임무, 인도인 수장소 품격, 품목과 규격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업체도 대역 지시기,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업체명, 지정 임무, 시설의 명칭, 위치를 임무고지서에 반영을 한다. 임무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임무고지서를 전달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훼손하고 손상하게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이하의 벌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임자는 6에 500이잖아요. 이런 공부하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임무고지서, 자원조사를 뭐 이렇게 방해하고 그리고 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6에 500. 그러니까 결국 전달하지 않은 거 어떤 것들을 준비조치 명령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중점관리 대상 물자의 소유자, 물자에 관련된 거와 업체의 장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시설의 보강과 확장하는 부분,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거,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아까 봤듯이 기술 훈련을 하는 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기술 훈련하는 걸 명하는 게 없다. 이 기술 훈련을 하는 게 없다. 물론 기술 훈련을 하긴 하죠.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된다. 기술의 인력 양상, 인력의 양성, 기술의 개발, 시설의 보강 확장.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앞에 두 가지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전부 다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받고 이 두 가지는 소유자와 업체장 둘 다 명할 수가 있다. 기술력 양상까지. 그렇지만 기술의 개발은 이런 물자의 소유자가 기술의 개발할 정도까지의 수준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업체에게만 부과하는 임무 준비조치 명령이다. 기술 개발하려면 개인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장에게만 임무를 준비조치 명령을 하는 거고요. 기술 인력 양성할 수 있겠죠. 시설의 보강을 할 수 있겠죠. 자기 대상에.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거기에 포함된 사항, 규모, 시설명, 기간, 직기 인양, 그 다음에 품격, 기성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겠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비대법 5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째 문제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영역이죠. 예,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크게는 여러분들 아시는 공무원이 되는 거와 그다음에 업체에 가는 게 두 가지로 나뉘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거랑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그래야지 여기 잘 알아야지만 우리 자원관리 주관기관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지도, 심사, 확인, 평가, 확인, 감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다.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맞는 거 하나인데 이게 틀린 것을 골라라 보다는 조금 더 난해하죠. 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명확하게 알지 않는 이상 틀린 거를 찾게 마련이기 때문에 다 보게 돼 있어요. 문제를 볼게요.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 제사주에 따른 공공기관을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우리 그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할 수 있는 대상 업체로 지정하는 권한은 국무총리의 고유 권한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중점관리 업체여야 돼요. 중점관리 업체 중에 공기중 제국행위라고 해서 여러분들 저는 암기를 했고, 그래서 공기중 제국행위의 첫 번째가 이제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공공기관들 보면 대부분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많이 두고 있죠. 또 가뜩이나 이제 정부에서 출자하는 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거의 정부 기관에 준하기 때문에 많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죠. 그리고 대우도 좋고 그래서 공공기관을 가면 상당히 좋은 면도 있다. 일단 뭐 그렇고 일단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 풀다 보면 1번이야. 맞나? 아까 헷갈리면 또 2, 3, 4번을 보게 돼 있죠. 2번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 업체의 장이에요. 임명해야 하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누구에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그 중점관리 업체 중에 너는 여기는 중점관리 업체 중에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둬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지정하게 되면 여기 업체장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지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나 뽑아줘.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게 이제 행안부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 행안부에서 원서도 접수하고 이러다 보니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하겠죠. 실무 업무는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니라 국무총리에게 총리에게 추천해달라고 하지. 왜? 임명권자니까. 우리를 임명하는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그거를 이제 보좌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아니다. 국무총리가. 이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 행안부에게 원서를 제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무총리라는 거. 행안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 업무장에게 그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둬야 되는 그 정부기관에는 첫 번째 중국 헌법에 행정을 담당하는 중국 헌법에 헌법기관들이죠. 여기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고 해놓고 선발은 자신들이 해요. 선발은 위임을 해줬어요. 알아서 하라고. 근데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둬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나 뭐 이런 데는 둬야죠. 그리고 시도도 둬야 되고 시도 감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청에도 둬야죠. 시도와 시도. 현재까지는 시도까지만 의무로 돼 있죠. 중앙행정기관하고. 그래서 시군구는 아직도 의무로 안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중국 헌법 같은 경우는 선발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선발 자체는 행안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선발하되 지도는 행안부 장관은 안 하고 단지 심사는 이렇게 선발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인사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는 행안부 장관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지도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는 법령상의 아니죠. 행안부 장관 시장이 아니라 자체 시험 본다고 했죠. 중국 헌법에 행정을 사무하는 기관에는. 그래서 다 틀린 내용이다. 그럼 여기서 한번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무 편성하는 데는 어디냐? 의무 편성하는 기관들, 이 정부기관들 얘기하는 건데요. 1호는 중국 헌법을 담당하는 행정을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헌법기관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고요. 여기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의무 편성을 하라고만 해놓고 시험은 알아서 선발해라. 이에 관해서 2535의 우리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임기제서기관, 임기제 고위직 선발하는 여기 부분은 어떻게 하냐? 행안부 장관의 시험을 본다. 자격요건은 이제 갖춰야 되겠죠? 자격요건은 대 이상이고요. 전역하고 3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의무 편성하는 기관이고 중점관리 업체도 이제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거의 고유 권한은 국무총리의 권한이라. 그리고 뭘 고려해야 되냐? 업체의 규모와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업체 규모가 있어야지 돈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여된 임무도 중요하지만 업체의 규모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데를 할 수 있는 데가 공기중 제국행, 공공기관 아까 봤죠? 핵심 기반 시설의 관리업체, 국중, 국가 중요시설의 관리업체. 그다음에 제가 이제 헷갈리시는데 비상시에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방위산업업체예요. 그래서 쟤는 이렇게 저는 외웠지만 이 재기는 같이 묶이는 거예요. 재난의 긴급복구업체고요. 비상시에 자는 자원수송업체, 방은 비상시에 방위산업업체예요. 그다음에 국은 국민생활 안정 관련해서 식품, 보건, 금융, 그래서 금식보. 우리 충북 기능 3대 기능이 군사작전 지원하고 정부 기능 유지, 국민생활 안정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생활 안정 부분을 국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해제도 당연히 국무총리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도의대능대와 이렇게 해서 업체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선발을 하겠죠. 시험을 보고 행안부 시험을 보는 거와 자체 뭐 헌법기관들은 알아서 뽑고 그렇게 해서 선발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지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상대비 업무단들. 그러면 아까 2535는 의무 편성하는 데였죠. 여기에는 누가 해서 지도를 해주냐?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소관업체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들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1호는 빠졌죠? 1호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헌법기관이니까. 그리고 심사 요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사는 뭐냐면 여러분들 인사상으로 너 자를 거야, 잘라야 되겠어, 그래서 요청하는 거를 심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 2, 3호 다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절차가 어떻냐? 해당 기관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다이렉트로 합니다. 기관들은 그렇게 하고요. 업체는 투트랙으로 합니다. 먼저 이걸 관리하고 있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내가 점검해보니 얘 마음에 안 들어요. 얘가 이상해요. 얘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바로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업체에서도 보니까 업체장이 출근도 안 하고 여자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에게 심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막 자를 수는 없어요. 절차는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 자체가 업체장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한테 간다는 이 절차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심사 시에 고려하는 것은 의성순능이에요. 얼마나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임명권자의 지시에 얼마나 순응하고 있느냐. 임명권자는 기관은 당연히 기관장이겠지만 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장입니다. 임명권자가. 물론 비상대비 업무단들 임명 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공공정리가 하죠. 그렇지만 임명은 업체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성순능, 능력까지 이걸 고려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르는 거죠. 근데 자를 때 행안부 장관이 심사를 해서 어떤 절차를 하냐, 뭐 필요하면 비상대비 업무단들 와서 출석을 하라고 하든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든지 심사를 했어. 그걸 지체 없이 기관의 업체장이 통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심사 결과 필요한 조치를 권고를 가능합니다. 권고예요. 잘라요 이렇게 할 수가 잘라 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권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사해보니 얘는 자를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게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업체장은. 그리고 여기까지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확인평가는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 비상대비 책임기관하고 이 정부기관들이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 시도, 시군구, 행정시까지. 그다음에 중점관리 업체. 중점관리 업체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죠. 대부분 없죠, 사실은. 그 업체들을 뭘 평가하느냐, 그 업체와 기관의 비상대비 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확인평가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용어 확인 점검이었는데 확인평가를 바뀌었고요. 행안부 장관과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한다. 그래서 비상대비 업무 수행 실태라는 것은 계교 어필, 계획 수립하고 교육 훈련하고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가 있으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들을 확인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평가할 때 전문적인 평가단을 구성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을 운영할 수 있고 점검 결과 잘한 데는 우수한 기관은 보상을 각각 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임명하고 그다음에 그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지도 심사하고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특정관리 업체나 비상대비 책임기관에서 확인평가하는 부분을 봤고요. 그러면 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교육을 또 해야 되겠죠. 이 주간 행안부 장관이 하고 협조하는 데를 보니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 시도기관 2535죠. 아까 임명할 때 문무기관. 그래서 대상자는 아까 봤듯이 쭉 그다음에 중점관리 업체 여기 있었죠. 그다음에 공무원 추가적으로 교수원들, 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수원들도 의무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1호 헌법기관들은 자기들이 교육 참여하겠다 하면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다 비상대비 교육은 다 요청입니다. 요청. 기억하세요. 요청. 그래서 행안부 장관 교육과정 개설할 때는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지금은 국가민방위재난연구원인가요? 네, 거기서 공주에 있는 데서 하고 있죠. 비상대비 교육 실시 요청이죠. 행안부 장관이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그다음에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게 실시를 요청합니다. 실제는 뭐 의무사항인데 요청을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다이렉트로 행안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장에게 나 유탁교육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좋은 문제고요. 그래서 그럼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위탁 요청을 받았으면 당연히 필요한 경비와 정보 일부를 받을 수 있겠죠. 그 해당 요청한 사람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했는데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그냥 단순히 걸어보지 마시고요. 1호, 2호, 3호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누가 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비대법 6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축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박스형 바르게 연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하나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박스에 들어갈 내용을 여러분들이 시험 볼 정도면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내가 한 2개만 알아도 소거법에 의해서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시험 문제 난이도를 많이 낮췄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바르게 연결한 거니까 동그랗게 표시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를 풀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그럼 여러분들 시험 출제 위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1번이나 4번 여기서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여기 대통령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여기 국무총리 연결돼 있고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자원관리장.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맞으면 답만 풀면 이제 문제가 풀리죠. 한번 볼게요. 가는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 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 회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누구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비축 물자를 하겠다. 이거 무슨 비축인가요? 업체 회장이 있고 물자의 소유자 있으니까 업체 비축이죠. 물론 이 업체 비축이라는 표현을
시행령에 해놨지만 물자의 소유자도 있어요. 요걸 착각하신 분이 계신데 중점관리 대상 물자의 소유자도 있다. 업체장도 있다. 요걸 두 개 다 합쳐서 업체 비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업체 비축일 경우에는 당연히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지정을 하죠. 어떻게 해서 누구 승인받아서?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서 3개월 범위에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몇 년 전에는 22년도 7월 5일 이전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았었죠. 그리고 옛날에는 또 6개월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3개월로 줄어든 거고 이건 한참 오래전 얘기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국무총리 승인받아 3개월이다. 그러면 나가 벌써 정해졌죠. 뭐 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다를 풀면 되겠죠. 여기 물자의 소유자 업체장이니까 업체 비축 얘기하는 거죠. 우리 품격 대수관의 내용을 포함한 비축 관련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정부 비축하고 업체 비축이 있잖아요. 이 비축에서 정부 비축, 그러니까 여기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국무총리에게, 또 업체장은 업체장, 그 다음에 물자의 소유자, 여기는 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이게 1월 31일까지 보고를 해야죠. 이 보고 안 하면 벌칙 있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언제까지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없지만 두 개를 합쳐서 국무총리에게는 2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한다. 정부도 제출을 하는 거예요. 날짜만 안 나왔을 뿐이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다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른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직접 통제하는 거일 수도 있죠. 날짜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업체장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월 31일,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이 두 개를 합쳐서 국무총리에게 2월 말까지, 이 날짜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년 1월 31일까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1월 31일이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네. 그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제가 중점관리 대상 자원하고 비축하고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비축만 먼저 보면요, 정부 비축이 있고 물자 및 업체를 합쳐서 업체 비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정 자체는 정부 비축은 법률로 그냥 정부 비축해야 된다고 돼 있고, 어떤 절차가 아니라 법률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업체 비축 쪽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 범위 내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지정을 하죠. 그리고 해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해제하거나 사용. 그럼 해제는 언제 할까요? 여기 나와 있죠. 해제할 때는 뭘까요? 비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죠. 그 비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은 물자가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더 좋은 우수 대체품이 나왔거나 업그레이드 돼서 기술 개발이 돼서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제품들이 나올 수 있겠죠. 물자 기능 상실이야 당연히 상실됐다는 거 이해하실 거고, 두 번째 성능 우수 대체품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옛날 톱이 있었는데 전기톱이 나왔다.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기술 개발이나 성능 우수 대체품이 나와서 그걸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해제하는 경우가 되고요. 물자를 사용하는 시기가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비축 물자는 전시, 비상시, 요때 사용하려고 한 건데, 전시사변, 비상시에 쓰려고 했던 건데, 이거 뒀다 뭐하냐, 비축 물자 비축해놨다가 뭐하냐 해가지고 재난사태와 특별재난 지역 선포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중점관리 물자와 인력 같은 경우에 통합방위 사태 시에 그거를 인력은 참여를 요청을 하고 물자에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와 비축 물자는 그 통합방위 사태 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 사태는 비상사태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축 물자와 인력의 참여, 물자에 사용하는 거 관련해서와 구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면 헷갈리시니까 머릿속에 딱 바꾸셔야 돼요. 비축하고 인력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나? 이거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휙휙 틀립니다. 그다음에 해제할 때는 정부 비축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습니다. 국무총리 승인. 그리고 사용할 때는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 비상사태, 재난사태니까 긴급하죠. 그러면 긴급할 때는 사용한 다음에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해제할 때는 이게 긴급한 사항이 없죠. 해제하는 게 뭐 긴급하나요? 그래서 무조건 승인을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 사용하고 해제랑 여러분들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된다. 그때 들어가는 거는 품격수사기, 요 내용이 들어간다. 품격수사기, 요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업체 비축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자기가 보고 자기가 승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사용은 긴급시 사용을 승인하고, 예외 없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비축을 명할 시와 여기도 품격수 장기가 되고, 비축을 명할 시에는 비축 실태 보고할 때는 이 정부 비축이나 물자 업체 비축 마찬가지 품격수 대관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12월 31일 기준을 1월 31일 2월 말이 된다. 그래서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정부 비축, 업체 비축 다 합쳐서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업체 비축인 대상자가 되는 물자의 소유자 업체장은 자원관리 주관장이 1월 30일까지 제출한다. 이때 벌금은 비축 명령에 위반한 거 관련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고하지 않은 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점검 기피한 것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죠.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비대법 7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좀 몸이 아파서 그리고 또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못했는데요. 또 이제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교육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쉬운 문제죠. 옳지 않은 거 하나 찾는 거니까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눈에 여러분들 딱 띄는 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죠. 교육은 여러분들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나오는 영역이에요. 보시다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 이거 쭉 하면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협조하여 비상대비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편이죠. 그 다음에 교육청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비상대비 교육의 대상자가 된다? 아니죠. 요청하는 경우에는 누구였어요? 중부권법의 행정을 3월을 담당하는 기관일 경우에만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고 여기는 의무교육기관입니다. 물론 이제 요청한다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행안부 장관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장에게 비상대비 교육을 실시를 요청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 맞아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장은 별도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에게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 맞는 편인데요. 이게 삼각관계가 돼 있어요. 행장, 그 다음에 공무원, 훈련기관, 여기, 그 다음에 수요처죠. 수요처. 그래서 여기 요청하고요. 교육해달라고 요청하고요. 여기도 교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여기도 이 중에 일부를 협조하게 돼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수요처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이 공무원 훈련 기관에다가 장에게다 요청하면 그에 대한 필요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을 하는 우리가 통제하고 하는 주체는 행안부 장관이에요. 행안부 장관인데 우리가 이제 협조하는 대상은 요 세 개예요.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여기가 왜 그러냐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는 곳이잖아요. 공무원 쪽에.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 쪽은 협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교육 대상자는 여기와 연계해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행정기관, 여기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 그래서 공무원 쪽 중에는 이렇게 1호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인 쪽에 중점관리 업체 대상자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도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무원 교육기관의 비상대비 교육 담당 교수도 받는 거를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참여 시에는 중부권법의 행정사무 처리를 기관 등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표현들이 다 요청이에요. 교육은 다 요청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에게 교육과정 중 비상대비 관련된 교육과정을 좀 개선해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지시하는 거 아니고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대비 교육 실시를 요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비상대비 업무 수행하는 장, 공무원 쪽이죠. 그 다음에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장에게 실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 비상대비 업무 수행 기관의 장과 중점관리 업체의 장은 또 위탁교육을 이 공무원 교육훈련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교육훈련기관장은 경비의 전부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청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과정 개설을 요청하는 거고 실시 요청하면 또 위탁 요청도 가능하다. 물고 이렇게 물려간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비대법 8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관리 훈련에 대한 문제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영역이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럼 하나만 고르면 되면 틀린 것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동시관리 훈련은 목적 자체가 물적 자원의 훈련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추가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적 자원 관리를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관리 주管기관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훈련 실시 명령을 발령을 하죠.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기준은 누구예요? 기준은 자원관리 자주기관이구나. 그래서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받는구나. 여기 명령을 발령하고 그럼 요청한 사람이 밑에 있겠죠. 그래서 기준이 자주기관이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요청이 그 밑에가 되고 승인이 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도지사 등이라고 하죠. 여기를 훈련 실시 명령이 있는 경우에 인력훈련 통지서와 물적자원 훈련 통지서를 훈련 실시 7일 전 갑자기 할 경우는 줄일 수 있다. 훈련 대상 물자의 소유자와 업체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 자기가 시도지사하거나 대상 물자의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시공구청장 시장 등이죠. 시장 등에게 하여금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해서 교부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발부는 무조건 시도지사 등이 되는 거고요. 교부는 선택을 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시장 등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물적자원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적자원이니까 이거의 소유자나 업체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훈련 통지서와 물적자원 훈련 통지서를 두 개를 한꺼번에 이 소유자나 또는 업체장에 주면 그에 맞는 사람에게 인력훈련 통지서를 주는 개념입니다. 다음 볼게요. 3번 시도지사 등은 훈련 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 대상 물자의 소유주와 거주지와 다를 경우에요.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 대상 물자의 소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된다.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죠?
우리가 이게 기준되는 게는 지금 현재 여기 A라는 뭐 도에서 A도에서 훈련한다고 하면 여기에 업체가 있다고 하면 이 업체의 장이 이 A도에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이때 뭘 줘요? 물적자원 훈련 통지서와 인력 훈련 통지서를 주는데 당연히 물자는 여기 있겠죠, 기본적으로 A도에. 근데 사람은 여기 있지 않고 옆에 B도에 있다고 하면 이쪽에 사람은 이쪽에 와서 이렇게 출근해서 이렇게 다닌다고 하면 A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A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B도가 또 이 사람을 이 인력을 또 훈련할 수 있잖아요. 충분훈련이 계속 이게 연계가 되니까 같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해. 그럼 이 사람 다시 또 훈련 받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 사람 인력이 있는 시도지사 등에게 그 결과를 우리 인력 훈련 이번에 이 사람 합니다. 그러니까 편성하지 마세요. 그런 개념으로 B도에다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거꾸로 돼 있죠. 보면 훈련 대상 물자의 소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한 A도 지사 그대로잖아. 자기가 자기한테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이쪽 다른 쪽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인력 훈련 통지서와 물적자원 훈련 통지서를 받은 훈련 대상의 소유자는 소유자나 아니면 업체장은 당연히 이 사람에게 줘야죠. 인력 훈련 통지서를. 그래서 동시관리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겠죠. 훈련 실시 전까지 지체 없이 전달해야 돼요. 개념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죠? 이거 왜 B도에다가 알려줘야 되는지 인력에 거주하고 있는 그 시도지사 등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동시관리 훈련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장비 부분과 시설 부분, 그 다음에 전기통신 부분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그러면 장비 부분은 뭐가 있느냐? 요 이항사항이에요. 자선항 건주나 요게 장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시관리 훈련할 때 자동차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훈련이 안 되잖아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선박도 마찬가지고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건설기계도 누군가 운영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준설전도 마찬가지, 해약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물자가 중심이에요. 물자가 중심이고 그에 따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시설이 이제 좀 많이 나오죠. 시설 같은 경우 여기도 있고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죠. 물, 방, 인, 이. 그래서 외우실 때 물방인이 물은 생수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설은 물방인인데 그 중에 물자는 생산과 수리 가공하는 시설만 됩니다. 여기 뭐 다른 거 생수가 말고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그 앞에 물적자원에서 나와 있던 것들 중에 생수가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전기통신설비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가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동시관리 훈련은 상황형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시설로 낼 가능성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방송이면 어떤 방송국을 하겠죠. 방송이면 방송국을 하고 방송국에 종사하는 뭐 기자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기자 말고 뭐 아나운서 뭐 PD 등등등 이런 사람들을 플러스해서 이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인쇄시설도 마찬가지겠죠. 의료시설 같은 경우 병원이잖아요. 병원이라는 물적자원에다가 플러스 간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을 추가시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상황형 문제가 나와요. 또 준서전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나중에 보상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장비는 현재 가격, 시가, 그 다음에 시설은 등록면허세의 과세 기준, 전기통신설비는 그 설비를 사용했으면 전기전화 요금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전기통신 설비를 이제 고장이 나면 그거는 이제 시가의 장비에 해당돼서 시가가 되겠죠. 이건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다 연계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동시관리 훈련은 어떻게 요청으로부터 발령, 승인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교부 어떻게 결과 보하느냐. 동시관리 훈련 물적자원 훈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준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령권자, 승인을 누가 해주냐? 국무총리가 요청을 각급 행정기관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부는 모든 훈련 통지서의 발부는 시도지사 등이 합니다. 근데 동시관리 훈련은 인력과 물자가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고 이거를 교부하는 거는 아까 7일 뭐 갑자기 할 때는 줄일 수 있고 한꺼번에 인력과 물적자원을 각각 해서 한꺼번에 시도지사 등이나 시장 등이 훈련 대상 물자의 소유자와 업체장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등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훈련을 못할 경우에는 해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도지사 등이 한다는 거예요. 교부는 다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 보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여기 이거 할 때는 충무훈련 때 하는 거잖아요. 통상. 그래서 시도지사 등이 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이해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비대법 9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상 대비 훈련에 관한 문제이고요. 옳지 않은 것 하나만 틀린 거 찾으면 되겠죠. 쉬운 문제고요. 1번
2개 부처 부문 이상에 관련된 지역별 훈련의 실시 명령은 국무총리가 발령을 하죠.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발령합니다. 맞고요. 2개 부처 부문의 지역별 훈련은 물적자원 부분은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실시 요청하는 게 아니죠. 요청은 누가? 자원관리 주관기관인 뭐 행안부 말고 다른 부서들이 있겠죠. 행안부는 인적 인력자원 훈련에 대해서 이제 요청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쉽게 구해지고요. 다른 걸 또 한번 볼게요. 훈련 기간 연 7일 초과할 수 없으나 제품 생산훈련이나 도상훈련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7일 이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부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가전기통신설비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 이에 종사하는 인력장에 동시 훈련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죠. 그 중에 하나죠. 그럼 한번 대략적으로 내용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훈련에 관련해서는 부처가 중요하죠. 몇 개의 부처가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부처 중심으로 잘 보셔야 된다. 2개 부처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은 발령권자, 명령권자죠. 명령권자가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2개 부처면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혼자 하기에 곤란하죠. 조율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국무총리가 개입을 해서 명령을 발령하고 한다. 그럼 요청은 한 단계 밑에 인력훈련일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요청을 하는 거고, 물적자원훈련이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서로 협의해야 되겠죠. 서로 협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승인권자는 그 한 단계에 있는 대통령이고, 승인권자가 해제권자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2개 부처 훈련이 뭐 전국이든 지역이든 상관없어요. 몇 개 부처가 관련이 있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명령을 국무총리가 2개 부처 부문 이상 훈련을 명령을 발령을 하면, 실제 훈련하는 거는 시도에서 훈련을 하죠. 충무훈련으로. 그래서 통지서 발부는 어떤 경우에도 시도지사 등이 하고요. 단 이제 뭐 인력하고 물자가 각각이 있는 거라면 어떻게 됐어요? 각각 발부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부는 누가 하느냐? 아까는 시도지사 등이 발급은 다 했는데, 그거를 교부하는 거는 인력은 읍면동장이 하는 거고요. 물자는 시도지사가 등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시장 등에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7일 전까지 해야 된다. 훈련 실시. 근데 훈련이 갑자기 할 경우에는 더 줄일 수 있다. 7일 이전에도 교부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이 계속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해제 통지서를 교부를 하는데, 이 교부라는 거는 해제 통지서를 교부할 때는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각각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도지사장이 직접 교부를 한다. 그리고 결과 보고는 당연히 훈련을 한 시도지사 등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을 거쳐서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인력훈련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행안부 장관이니까 행안부 장관을 거쳐서 국무총리에게 가는 스탠스가 되겠죠. 그럼 한 개 분야는 당연히 자원관리 주관기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중심이 돼서 발령을 하고 각급 행정기관이 요청을 하죠. 그리고 승인권자는 그 위에는 국무총리. 훈련은 다 교부 똑같고요. 해제 다 똑같죠. 결과 보고는 한 개 부문은 시도지사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그리고 물적자원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게 보고한다. 동시관리 훈련은 지난번에 봤죠. 물적자원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개 부처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그래서 동일하게 진행을 하되, 다 인력과 물적자원 각각 발부한 거를 한꺼번에 시도지사 등이 직접, 시도지사 등이나 시장 등이 훈련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장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두 개를 같이 준다. 그리고 나서 이 소유자와 업체장이 인력 훈련 통지서는 해당 사람에게 준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죠. 다음으로 이제 훈련 관련해서 그 기간하고 열애되는 시기가 있죠. 안 하는 시기. 그래서 실제 훈련은 기본적으로 7일에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한다는 것은 그거를 넘어간 거니까 7일까지는 가능하다는 거고요. 8일부터 안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과 시험 제품 생산훈련. 이거 같은 경우는 도상훈련이기 때문에, 도상훈련이기 때문에 7일 넘을 수 있고요. 7일 초과할 수 있고, 시험 제품 생산훈련은 이게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생산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훈련 안 하는 시기는 언제냐? 이 네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통령 선거 기간,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 기간, 지방의회 선거 기간, 지자체장. 지자체장은 시도지사와 그 다음에 17개 시도지사와 그 다음에 시군구 226개의 시군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선거일이 아니라 선거 기간으로 돼 있어요. 선거 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이게 선거 기간이 며칠이다 이런 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데, 어렵게 된다면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공직선거법 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의 선거 기간은 14일로 돼 있어요. 이에 반해서 대통령은 23일로 돼 있습니다. 선거일 기준에서. 선거일 이전 23일. 그래서 그 기간에는 훈련 안 한다. 근데 여기는 임기 만료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잖아요.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그 훈련 자체가 시도 단위 훈련이다 보니까 이거를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그 일정을 미리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기는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있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 훈련을 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임기 만료만 한다. 이건 정해졌잖아요.
정해진 일자가 다 정해진 거니까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보궐선거나 재선거나 대통령 그냥 정상적인 선거나 다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빠져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방금 동시관리 훈련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동시관리 훈련하는 중심은 물적자원 훈련이죠. 거기에 사람이 붙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담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 물자의 생수가 하는 시설과 장비는 자선항, 건준하의 장비가 된다. 그리고 설비는 전기통신 설비는 자가든 사업용이든 다 된다. 방송시설, 인쇄시설, 방송시설, 인쇄시설. 그래서 시설이 생수가 물자의 생수가 방인이 있고요. 의료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장비는 자선항, 건준하, 시설은 물방인이, 물방인이, 그리고 물은 생수가고요. 전기통신은 자가 사업용이에요. 그러면 이거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붙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송국 같은 경우는 방송이 주예요. 방송국이 시설이. 근데 거기에 PD나 뭐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돼서 훈련하는 거고, 이 방송 관련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죠. 인쇄 같은 경우 누가 관리해요? 문체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인쇄 시설에 필요한 인력들을 붙여서 하는 훈련이고요. 의료시설은 보건복지부죠. 병원 시설에다가 간호사, 의사 뭐 관련된 사람들을 붙여서 하는 훈련입니다. 자선항 건주나 여기는 자선항 건설기기까지는 국토부고요. 준설청이나 하역은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해수부일 수도 있고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에 따라서 이제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물자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산자부도 있을 수 있고 식약처도 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기재부도 될 수 있어요. 하이트질 같은. 그래서 요게 이제 연계해서 공부를 하실 부분이 이 장비에 나중에 이제 보상을 할 때는 이 시가 기준이다. 시가 기준이고 시설은 등록면허세 과세 기준이다. 전기통신은 전기전화 요금이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비대법 10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보상에 대한 문제고 옳지 않은 거 고른 거니까 난이도는 낮다. 틀린 거 하나 치시면 됩니다. 1번 정부는 훈련을 위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 전환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죠. 정당한. 하지만 국유나 공유재산 훈련 대상 물자가 유실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하죠. 국유고 나라 거고 공유면 같이 공유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고요. 손실 보상 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 5년이죠. 너무 쉬운 문제고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이 재산상의 손실보상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피해보상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재산상의 손실보상은 절차상으로는 뭐 30일 이내 뭐 이렇게 돼 있고 하지만 실질적인 법적 효과는 5년, 손실을 입은 날로부터 5년이 되면 시효가 완성돼서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없죠. 이에 반해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군생활하다가 뭐 20년 전에 다친 거 우리 국가유공자 신청하듯이 피해 보상을 유효기한이 따로 있지 않다. 입증만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언급이 돼 있지 않죠.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문제 살짝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다 맞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훈련 대상물자의 사용료, 그 밖의 보상은 과세 표준이 있으면 훈련이 끝난 당시 기준이 중요하죠. 과세 표준율을 기준으로 하고 뭐 과세 표준율이 없으면 뭐 다른 거 해야 되겠죠. 특히나 전기통신 설비 사용료는 전화요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신 전화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맞는 편이죠. 왜 훈련 끝난 당시에 그러니까 손실을 입은 그 당시가 아니라 훈련이 끝나야 되겠죠. 훈련하다가 뭐 그 중간 거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훈련이 다 하고 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을 정한다. 그걸 유의하시고요. 네 번째, 훈련 실시 기간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산상의 손실 보상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이지만 국방부 장관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아니에요. 병력을 관리하는 주관기관이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라고 별도로 명칭을 하고 있어요. 군부대인 경우에는.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을 위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워. 그 밖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재산상 손실 보상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상 손실 보상은 재산에 대한 손실 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일단은 법률에는 훈련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경우이죠. 비대법은 전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평시에 하는 행동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 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훈련밖에 없을 거예요. 훈련이나 연습도 훈련의 일종이니까요. 훈련을 위한 재산 손실인데 예외 조항이 특별 사항들이 끼어 들어온 게 두 가지가 있죠. 통합방위 사태 시에 야 인력하고 물자 사용 좀 하자. 그래서 원래 비대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통합방위 사태 시에 중점관리 인력은 뭐 손실보상이 상관이 없잖아요. 재산상에. 그러니까 물자를 사용했을 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준용하게 돼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 비상시, 재난사태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 비축물자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재난상의 손실이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문제사항도 그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입니다. 뭐 손실을 입은 것을 안 날, 뭐 훈련이 끝난 날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보상 기준은 훈련이 끝날 당시 과세 표준율이다. 특히나 동시 관리 훈련을 할 경우에는 자선항 건준하,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선항 건준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시가를, 현재 시중가를 어떤 시설에 대한 사용하는 거, 물방이니 뭐 이런 것들 시설을 이용할 때는 등록면허세액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전기통신 사용료를 할 때는 요금표, 전시자나 요금표로 적용한다. 이거 같이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누구한테 과연 돈을 달라고 해야 되냐, 손실보상을 요청해야 되냐? 당연히 훈련이 기준이니까 훈련을 할 때 해당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우리 충무훈련을 할 때 군부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군수 동원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군부대에 가서 갖다 주는 훈련을 했어요, 작년에. 그렇듯이 그러면 군부대에서 했으면 거기서 뭐 어떤 손실보상이 입었다. 그럼 국방부 장관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거야. 군부대가 훈련 장소라면. 그거 아니고는 이제 다른 뭐 인력훈련이면 행안부 장관, 뭐 국토부 훈련이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뭐 대리가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훈련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원관리 주관기관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어떻게 거치냐? 우리가 훈련을 주관하는 데가 어디예요? 하는 데가 시도지사 등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발부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주체가 여기가 되는 거고, 훈련하는 데가 군부대이면 군부대장이 훈련 주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거쳐서 자원관리 주관기관에 가겠죠. 예를 들어서 국토부 훈련이다. 그러면 뭐 보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시도지사, 해당 시도 충무훈련을 했던 그 시도지사, 강원도면 강원도지사에게 거기를 거쳐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게 국토부로 가는 절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훈련했으면 군부대에 갖다 주면 그 해당 군부대에 갖다 주면 얘가 국방부 장관에게 갖다 준다. 이런 절차가 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처음 훈련했던 장소를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보상금 지급 제출을 요청을 하면 당연히 여기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얼마 주겠어요? 이렇게 다시 송부를 해줘요. 30일 갔다가 30일 와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보상금 재신 청구를 다시 그 부대로 간다. 그 부대나 자원관리 중앙장에게 간다. 그러면 다시 여기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재신 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 헷갈릴 거예요. 아까는 손실을 입은 날이고 여기는 훈련이 끝난 날이잖아요. 요거는 법적인 의미고요. 이거는 행정적인 행정법장의 절차의 법이에요. 절차법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30일 이내에 우리 안 했다고 해서 시효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30일 이내에 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뭐 그 이후에 지나도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비대법에서는 이렇게 손실보상을 왔다 갔다 했었고, 예비군도 국방부 장관에게 왔다 갔다 했죠. 이에 반해서 민방위 같은 경우는 응급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요청할 때는 재심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로 간다. 뭐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비대법 11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가로놓기 문제인데 두 개밖에 없죠. 사실 이렇게 쉽게 나온 적은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바르게 영역한 거, 우리 파견 요청하는 거죠.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거고, 행장이 훈련을 위해서 그 전후 기간에 며칠 하는 두 개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내는 건데 너무 쉽게 내서 이거 뭐 공부하신 분들은 다 14일이고 얘가 90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답은 뭐 4번씩 너무 쉽게 구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관계기관 협조 및 소속직원 파견 요청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조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원래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업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점관리업체인 저도 이걸 근거로 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행안부 장관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하에 소속기관, 훈련기관과 훈련기관 전후의 소속직원 파견 요청을 가능하죠. 이런 협조를 할 수 있는 거에 세부적인 내용이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훈련기관과 훈련기간 전후로 매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훈련기간이 있을 거고요. 이 훈련기간은 충무훈련을 통상 얘기하는 거예요. 충무훈련을 얘기하는 거고, 훈련기간 뭐 일주일 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 기간 플러스 앞뒤로 14일. 예, 그래서 28일 플러스 훈련기간이 되겠죠. 요 기간 내에 최대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거다?
무역조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일 때 그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의 준비 태세 점검, 지휘 통제, 기간별 진행 상황 관리, 훈련 성과 분석, 전시 계획 검토 보완 이런 거 할 때는 요 기간이 90일이 된다. 그럼 180일 플러스 최대 뭐 이렇게 훈련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훈련 기간 관계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14일하고 19일 쉽게 문제 나왔지만 또 문제를 상황으로 내면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비대법 12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번 문제, 정부 연습 및 자체 연습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예, 연습이죠. 연습인데 옳지 않은 것이니까 틀린 거 하는 것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1번, 정부는 전시 대비 계획을 검토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 연습을 실시하되, 이 정부 연습이 뭐죠? 을지연습이죠. 을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훈련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거 UFG죠? UFS라고 하죠, 요즘에. 같이 하고 있죠, 지금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 동그라미고요. 2번, 정부 연습은 국무총리가 정부 연습 방법 기관을 통하여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실시 명령을 발령한다. 예, 정부일 때는 국무총리가 중심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지자체 2개 부문에 걸치는 자체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지자체니까 지자체 행정라인의 위에 누가 통제를 해요? 예, 행안부 장관이 통제를 하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위에인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 명령을 발령하죠. 그 다음에 정부 연습은 과 자체 연습의 시행에 대한 필요한 시행세칙이죠. 시행세칙은 뭘로 정한다? 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다. 내용을 쉽게 구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연습 이거 총상 어떤 거예요? 예, 을지 연습을 얘기하는 거죠. 정부 연습은. 그리고 자체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예를 들면 뭐 자체적으로 그 정부 연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연습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체 연습하는데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2개 부문 이상에 걸쳐서 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3가지 케이스가 나뉘게 되죠. 정부가 하는 연습 전체 우리 행정부가 전체 다 하는 국무총리가 기준이고 대통령 승인을 받고, 자체 연습은 자기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자기 필요한 거에 대해서 연습을 미리 할 수 있고 국무총리가 해야 된다. 자체 연습일 때 지자체가 2개 부문이 할 때는 행안부 장관이 개입을 한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1개 부문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자원관리 주관장이 발령을 하겠죠. 근데 2개 부문이 물리면 자원관리 주관장이 두 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행안부가 나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행세칙은 정부 연습이든 자체 연습이든 이 2개 다 마찬가지 국무총리가 한다. 그리고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비대법 마지막 문제인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훈련과의 관계이죠. 뭐 훈련 중에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나오면 너무 쉬운 문제이기도 하죠. 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고요. 그러면 기억, 니은, 뭐 이렇게 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뭐 1번이나 2번인가 3번 중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우리가 훈련과의 관계에서는 뭐를 기억을 해야 되냐면 병동 예비민이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하면 쉽게 될 거고요. 여기서 유의하실 것만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병은 병력동원 소집뿐만 아니라 병역법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 예비군 같은 경우는 예비군법에 의한 동원 플러스 훈련도 포함되는 거다. 예, 동원이 포함되는 거다. 다른 건 다 훈련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것만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관련된 거다. 그럼 우선순위 이제 뭐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기억,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 훈련 및 군사교육 소집 등은 예비군 훈련에 따른 거다. 예, 여기 비대법 여기 있으니까요. 비상대비 훈련이 있으니까 이게 제일 앞에 있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법에 따른 교육 훈련에 우선한다. 예, 민이 제일 밑에 있죠. 그래서 앞서 있다. 맞는 표현이고. 디귿, 동시관리, 동이 이거죠. 동이 이겁니다. 예, 동시관리 훈련이 왜 우선순위가 높으냐 하면 동시관리 훈련 자체가 물자와 인력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이 훈련을 충무훈련 때 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짜가 별로 정해져서 할 수 있는 날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동시관리 훈련 포함한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동원 훈련에 우선한다. 그렇지 않죠? 동시관리 훈련과 비상대비 훈련은 구분을 해놨죠. 이렇게. 예,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편이다. 사실 디귿 틀리면 요거 틀린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요 리을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 그 문제죠. 리을 비상대비에 관한 훈련은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한다고 해서 이 재난대비 업무가 비상대비 업무가 라고 할 수가 없죠. 이 비상대비 훈련하는 거와 연계하는 거지 비상계획관의 고유 업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이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뭐 내용을 보면 뭐 단순하게 돼 있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병에 해당되는 게 병력동원 훈련과 군사교육 소집이고요.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동시관리 훈련이
그 다음으로 제일 높고요. 예비군 훈련이 훈련과 동원이에요. 여긴 동원이 포함이 된다는 거 유의하시고, 비상대비 훈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방위 훈련, 교육훈련이 된다. 그래서 병동예비민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